금강군을 가로지르는 금강은 본래 온화하고 풍요로워 그물질로 생계를 잇는 수많은 가정의 젖줄이었다. 이곳 강가마을 사람들의 삶은 동틀녘 그물을 던지고 해질녘 고기를 걷어올리는 강의 흐름처럼 잔잔하게 흘러갔다. 이 강줄기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늙은 어부 박성철 노인 역시 그 평온한 삶의 일부였다. 그에게 강은 생계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모든 물길, 모든 소용돌이, 모든 모래톱을 손금보듯 꿰고 있었다. 하지만 2025년 6월 10일에 어느 여름 아침 그 오랜 친구는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건넸다. 여느 때처럼 박 노인의 작은 배는 새벽 안개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마지막 그물을 끌어올리는 중이었다. 꽤 깊은 웅덩이에 던져둔 그물이라 큰 고기가 많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물이 이상할 정도로 묵직했다. 그는 월척이라도 낚았구나 싶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빗줄이 붉어진 두 팔에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물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힘차게 퍼덕이는 물고기들이 없었다. 대신 수초와 썩은 나뭇가지가 뒤엉킨 혼돈 속에 그물코에 단단히 얽힌 길고 기이한 형태의 하얀 물체가 있었다. 위로 끌어올릴수록 그 물체의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물의 절반쯤을 배 위로 끌어올렸을 때 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의 뼈였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잠겨 있어 짙은 갈색으로 변한 유골은 미끌미끌한 수초에 뒤덮여 있었다. 기괴하고 섬뜩하게 웅크린 자세로 그물에 단단히 얽혀 있었고, 더 끔찍한 것은 유골의 다리 부분에 썩어가는 밧줄로 단단히 묶인 커다란 돌, 바로 맷돌로 쓰이던 돌덩이가 달려 있었다는 점이다. 평생을 거친 강물과 함께 살아온 노련한 어부는 이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물을 놓치고 배 끝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공포에 찬 두 눈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사이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유골에 고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니었다. 저 맷돌은 강물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끔찍한 범죄의 말없는 증거였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박노인은 서둘러 배의 시동을 걸어 무트로 향했다. 그는 차마 유골을 그물에서 풀어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한다름에 달려가 신고했다. 한 어부가 강 밑에서 돌에 묶인 유골을 건져 올렸다는 소식은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복잡한 사건 해결 경험으로 유명한 강지역 중령의 지휘 아래 금강경찰서 수사팀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박노인의 배는 강가로 옮겨져 검시의 중심이 되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유골을 그물에서 분리했다. 다리에 묶인 맷돌은 무게가 30kg이 넘어 성인 남성 한 명을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히고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시신유기 살인 사건입니다. 강중령이 낮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단정했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의 그물에 우연히 걸리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강바닥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강가에서 즉시 1차 검시가 진행되었다. 골반과 두개골 구조를 통해 피해자는 남성이며 나이는 50세에서 60세 사이로 추정되었다. 뼈의 부패와 석회화 정도로 보아 사망 시점은 약 5년 전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뼈에는 베이거나 맞은 듯한 외력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신으로 유기되기 전 독살이나 질식 같은 다른 방법으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5년 전의 살인사건 중년 남성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신분증이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에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이 유골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신원이 없으면 모든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강중령의 명령이 잇따라 떨어졌다. 한 팀은 금강군 및 인근 지역에서 지난 7년 이내에 실종된 남성들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대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른 팀은 주민들, 특히 강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약 5년 전쯤에 있었던 이상한 사건이나 갑자기 사라진 남성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지만 수확은 거의 없었다. 수십 건의 실종 사건 파일이 다시 검토되었지만 특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이미 찾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러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가마을 사람들 역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5년은 수많은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이 깊은 강물에 가라앉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강중령은 사무실에 앉아 끊어질 듯 팽팽한 머릿속으로 고심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골 사진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되뇌었다. 왜 아무도 이런 남자를 실종 신고하지 않았을까?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아무도 찾지 않은 채 인생에서 사라질 수는 없다. 혹시 피해자의 가족이 이곳에 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수사 범위를 넓혀 그는 인접한 모든 도의 실종 신고 기록을 검토하되 가족이 정보를 불분명하게 제공하거나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사건에 주목하라고 지시했다. 어쩌면 범인이 바로 피해자의 가족일 수도 있었다. 그의 명령은 새롭고 어려운 수사 방향을 열었지만 그것은 이름 없는 유골과 그 억울한 맷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유일한 희망의 빛이기도 했다. 신원 미상 유골의 정체를 찾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다. 수사관들은 인근도에서 넘어온 방대한 양의 서류와 씨름해야 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한 장에 한 사람의 운명과 비극이 숨어 있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일치하는 정보를 찾으리라는 희망은 점점 멀어져가는 듯했다. 형사들의 눈에는 피로와 약간의 낙담이 역력했다. 수백 건의 사건을 검토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남았을 때 점지만 꼼꼼하고 끈기 있기로 소문난 안서준 대위가 인접한 도의 한 산간 지역에서 보내온 마지막 서류 뭉치를 마저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눈이 거의 감길 정도로 서류를 읽었지만 한 줄 한 줄에 집중하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끈기는 보상을 받았다. 그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한 서류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2020년 5월 15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손으로 작성해 제출된 실종 신고서였다. 실종자는 김영수 55세 지역의 작은 농산물 도매상 주인이었다. 나이와 실종 시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법의학팀의 소견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안대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고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김 씨의 외아들 김민준이었다. 민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 끝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했다. 김 씨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다녀오겠으며 곧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쪽지만 급하게 남겼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없자 민준은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서류는 아주 평범한 흔한 가족 이야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대위가 페이지 끝에 빨간 볼펜으로 쓰인 메모를 자세히 읽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그의 졸음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몸을 바로 세우게 만들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관찰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둔 것이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민주는 신고하러 왔을 때 심리 상태가 다소 이상했음.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태도는 어딘가 무관심하고 냉담해 보였음. 질문에는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각. 피해자의 재혼한 아내인 이서연 26세은 아들과 함께 신고하러 오지 않음.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3개월 후 서류에 추가된 두 번째 메모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김민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옴. 자택 주소로 경찰관을 보냈으나 이웃 주민에 따르면 김민준과 이서연은 약 한 달 전 집과 가게를 모두 팔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함.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름. 친척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도 끊김. 안대위는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방금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는데 외아들과 젊은 아내는 남아서 걱정하며 찾기는커녕 서둘러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행동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족의 행동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자들의 행동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서류를 들고 강중령에게 보고했다. 고요한 밤 수사팀 전원이 긴급 소집되었다. 새로운 정보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회의실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강물 아래 유골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듯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우리의 피해자일 겁니다. 강중령이 서류에 붙어있는 김영수 씨의 낡은 증명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실종은 아들이 진술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형사가 의견을 냈다. 아들과 젊은 아내의 도주 행각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김 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관련이 있는 수준이 아닐 거요. 강중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끊었다. 그들의 행동은 사전 계획을 보여주지. 김민준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은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야. 알리바이를 만들고 당국과 이웃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지. 그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런 위장을 마친 후 그와 계모는 유유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지. 이 사건은 더 이상 의문의 실종 사건이 아니야. 아주 교묘하게 은폐된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거요. 수사팀 모두가 지휘관의 판단에 동의했다. 사건의 매듭은 찾았지만 이 매듭을 푸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었다. 범인에겐 도망치고 새로운 삶과 신분을 만들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망망대해 같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강중령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다음 수사 방향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즉시 김영수 씨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재확인하고 수사팀을 그들의 옛 주소로 급파하시오. 나는 동지들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모두 만나보길 바라오. 이 가족에 대한 모든 것, 특히 김영수 씨와 아들 김민준 그리고 젊은 아내 이서연 사이의 실제 관계에 대해 알아내야 하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민준과 서연이 5년 전에 남겼을지 모를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시오. 은행 계좌, 옛 전화번호, 희박한 희망이라도 무엇이든 시도해야 하오. 우리의 임무는 이제 단순한 살인사건 조사가 아니라 도주 중인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이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제1순위 용의자들이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수사가 훨씬 더 힘들고 치열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이해했다. 강물 아래 유골 사건은 공식적으로 이름과 과거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김영수,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두 가족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을 쫓는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두 용의자 김민준과 이서연을 쫓는 추격이 시작되었다. 모든 흔적을 지울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진 유령들을 쫓는 추격이었다. 노련한 형사들로 구성된 한 팀이 과거의 남은 기억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김씨 가족이 살았던 작은 마을로 즉시 떠났다. 5년이 흐른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김씨의 옛집은 새 주인을 맞았고 농산물 가게도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에 덮인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소문 깊은 방.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던 이야기들이었다. 형사들은 김씨 가족의 변고를 목격했던 옛 이웃들과 대화하며 일을 시작했다. 그러자 부적절한 관계 음모 탐욕에 대한 그림이 점차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것들은 계모와 아들 사이처럼 안 보였어요, 형사님. 골목 어귀에서 가게를 하는 한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이도 비슷하고 민준이는 말솜씨도 좋았지. 서연이는 예쁘고 끼가 넘쳤고 영감님은 순진해서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만 하느라 뭘 알았겠어.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젊은 마누라는 끔찍이 아꼈지. 영감님이 집 비울 때마다 민준이가 꼭 서연이 방에 들락거리더라고.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찐득했어. 우리 눈을 속일 순 없지. 마른 장작 옆에 불씨를 두면 언젠간 타오르는 법이요. 김씨의 농산물 가게에서 일했던 한 남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김씨가 실종되기 몇 주 전 세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영감님이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어렴풋이 배륜인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살벌했죠. 그러다 갑자기 영감님이 사라진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준이가 아버지가 화나서 잠시 머리 식히러 가셨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죠.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이웃들의 증언은 수사팀의 가설을 더욱 굳건하게 뒷받침했다. 범행 동기는 명확해졌다. 발각된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김씨가 평생 힘들여 모은 전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 현장 수사팀이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본부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혔다. 5년은 디지털 세계에서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민준과 서연의 모든 은행 계좌는 도주 직후 전액 인출되고 해지되었다. 옛 전화번호는 모두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인터넷상의 흔적은 마치 증발한 듯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매우 희박하지만 다른 방향을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서연의 친척 관계를 파고드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선별과 연락 끝에 마침내 그들은 다른 도에 살고 있는 서연의 먼 이모와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그 여성이 매우 조심스러워하며 협조를 꺼렸지만 수사관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귀중한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약 4년여 전 서연에게서 짧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했다. 서연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부만 간단히 묻고는 남편과 함께 남쪽 지방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전화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모는 조카를 아끼는 마음에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었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에게는 그것이 바로 황금 열쇠였다. 그들은 즉시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통화 기록 제공을 요청했고 결과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그 번호는 짧은 사용기간 동안 경상북도의 한 산간지역 기지국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곳은 광활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 정보는 서연이 말한 과일 장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침내 두 늙은 여우의 위치가 좁혀졌다. 강중령이 직접 이끄는 최정예 형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비밀리에 남쪽으로 향했다. 민준과 서연은 5년간 경계하며 살아왔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그들이 놀라 다시 도망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좋은 복숭아를 구하러 온 과일 상인으로 위장했다. 이 위장 덕분에 그들은 의심을 사지 않고 외진 농촌 지역 깊숙이 들어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과수원을 옮겨다니며 매매 이야기를 하는 척 연락이 끊긴 옛 동업자를 찾는 척하며 민준과 서연의 옛 사진을 슬쩍 내밀었다. 며칠간의 허무한 수색 끝에 피로가 역력해질 무렵 마침내 행운의 여신이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읍내의 작은 카페에서 한 농부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민준이 부부 아니오. 지금이랑은 좀 달라 보여도 맞네. 4년 전에 북쪽에서 와서 저기 7번 언덕을 샀지. 부부가 아주 수완이 좋아서 민둥산을 빽빽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만들었어. 인물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좀 폐쇄적으로 살아서 이웃이랑 교류는 별로 없지. 형사들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몇 주간 이어진 추격전이 마침내 결실을 쉬어본 것이다. 그들은 두 여우의 소굴을 찾아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팀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철수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다음 날 오후 공사장 차처럼 보이는 번호판 없는 픽업 트럭 한 대가 붉은 흙먼지를 날리며 7번 언덕을 향해 천천히 굴러갔다. 차는 안전거리를 두고 멈췄다. 강중령과 팀원들이 차에서 내렸고 그들의 시선은 푸른 과수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번듯한 집으로 향했다. 멀리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 평화롭고 행복한 삶, 그 모든 것이 끔찍한 범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이 마침내 되돌아왔다. 대면은 복숭아 과수원 한가운데에 있는 번듯한 집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농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중령과 수사관들 맞은편에선 김민주는 처음의 충격에서 금세 평정을 되찾았고 심지어는 약간 냉담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제 30을 앞둔 그는 세상 물정에 밝고 강단 있어 보이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서 이서연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두 손을 계속 비비꼬았다. 그들의 네 살배기 아들은 낯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며 이따금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다. 강중령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북쪽 지방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몇 주 전 강에서 유골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는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인 김영수 씨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민주는 눈썹만 치켜올리며 놀라움과 비통함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세상에, 그럼 제 아버지가 정말로 변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그는 연극적인 제스처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군요. 몇 년 전 사업 문제로 저와 다툰 후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실종 신고도 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비통한 일이 생기다니요. 옆에 앉은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고 침묵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비교 DNA 감식을 위해 당신의 샘플을 채취해야겠습니다. 강중령이
민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형사님. 민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하겠습니다. 부디 제 아버지를 해친 자가 누구인지 꼭 밝혀주십시오. 민준의 협조적인 태도와 연기는 거의 완벽했다. 법의학자가 신속하게 민준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일이 끝나자 수사팀은 거짓된 혼란에 빠진 가족을 뒤로하고 즉시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형사가 의문을 참지 못했다. 저자의 태도가 매우 성실해 보입니다. 중령님, 혹시 저희가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중령은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완벽한 연극이야. 5년 동안 아버지 소식을 모르던 진짜 아들이라면 비보를 듣고 저렇게 침착할 수 없어. 그의 침착함이 바로 가장 의심스러운 점이야. 그는 자신의 범죄가 5년 전 강바닥에 묻혔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수사팀은 그날 밤 바로 DNA 샘플을 가지고 본부로 복귀했다. 감식은 최우선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었고 불과 이틀 후 최종 결론이 강중령의 책상 위에 놓였다. 유골과 김민준의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피해자는 바로 김영수였다. 실종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자와 주 용의자가 모두 특정된 것이다. 강중령은 최종 사건 해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그는 사건의 모든 논리와 연결, 고리를 꿰맞추기 시작했다. 첫째, 동기. 그가 말했다. 피해자의 옛 거주지 수사팀이 김민준과 계모 이서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어. 이웃들이 두 사람의 지나치게 다정한 행동을 여러 번 목격했지. 이것은 전형적인 살인 동기야.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함께하기 위한 것. 둘째 행적. 그가 계속했다. 김 씨가 실종된 직후 민준과 서연은 서둘러 집과 재산을 모두 팔고 도망쳤어. 이것은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며 찾는 가족의 행동이 아니야. 모든 흔적을 지우고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범죄자들의 행적이지. 그리고 셋째는 그들의 현재 생활이요. 그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새 삶을 꾸렸어. 이는 과거의 부적절한 관계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이 모든 논리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 김민준과 이서연이 함께 김 씨를 살해했다는 것.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느냐였다. 현재 증거는 무게감이 있지만 대부분 추론에 기반했다. 그들에게는 이 날을 대비할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분명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터였다. 김민준이 주범이야. 강중령이 두 용의자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을 놈이지. 그를 신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요. 하지만 이서연은 달라. 그녀는 5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 남편을 죽인 아내 의부사들과 간통한 계모, 그리고 이제는 그 죄악의 결실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부담감. 분명 그녀의 심리는 민준처럼 단단하지 못할 거요. 그녀가 바로 가장 약한 고리야. 그 여자의 심리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은 말이나 논리적인 증거로 대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바로 적나라하고 끔찍한 진실. 강중령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법의학팀의 피해자 김영수의 유고를 조심스럽게 봉인하고 차량을 준비하라고 요청하시오. 내일 우리는 경상북도로 다시 돌아간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젊은 형사들을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김영수 씨를 그의 새로운 가족에게 데려다 줄 것이오. 법의학팀의 특수 차량 한 대를 포함한 특별 차량 행렬이 밤중에 조용히 경찰청을 떠나 남쪽으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 차 안에는 커다란 증거물 상자가 실려 있었다. 5년간 차가운 강바닥에 누워있던 비운의 아버지의 유골은 이제 아들과 아내의 죄악을 폭로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참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사팀의 차량 행렬이 다시 한번 7번 언덕의 복숭아 과수원으로 돌아왔다.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과거로부터 돌아온 유령에 의해 곧 산산조각날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 익숙한 차들을 보자 김민준이 집에서 뛰쳐나왔다.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함 대신 분노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문 뒤에 숨어 창백한 얼굴과 겁에 질린 눈빛으로 서 있었다. 또 여긴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협조했고 DNA 샘플도 제공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강중령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함께 온 두 법의학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길고 큰 금속 증거물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로 옮겨와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의문의 상자가 나타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민주는 상자를 보았다가 다시 강중령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도전으로 가득했다. 이게 뭡니까? 영장도 없이 이런 물건을 우리 집에 들일 권리는 없습니다. 강중령은 민준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서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자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듯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이서연 씨,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말로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옛 지인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두 법의학자가 즉시 상자의 잠금 장치를 풀고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검은 비닐 시트 위에 전문가들이 제자리에 맞춰놓은 완전한 형태의 사람 뼈대가 있었다. 깊고 텅 빈 눈구멍이 뚫린 짙은 갈색의 유골은 마치 자신의 옛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했다. 유골 옆에는 함께 인양된 맷돌과 썩은 밧줄 조각이 놓여 있었다. 적나라하고 끔찍하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5년간의 죄책감, 5년간의 악몽, 5년간 숨겨온 끔찍한 비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으아... 그녀는 사람의 소리 같지 않은 심장을 찢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고 공포에 질려 크게 뜬 눈으로 한 손은 유골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보지마. 날 보지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민준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난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요.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이서연은 울부짖으며 절망 속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5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벽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민준이 달려들어 서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형사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서 자신의 아내이자 공범이 두 사람의 범죄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의 흐느끼는 진술을 통해 5년 전의 끔찍한 이야기가 모두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폐륜적인 사랑과 죄악에 대한 비극이었다. 나이든 남편과의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서연은 젊고 잘생기고 말솜씨 좋은 의부사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들은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뛰어들었다.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멈추는 대신 자유롭게 함께하고 김 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운명의 그날 밤 민준이 불법적인 경로로 구해온 무색무취의 맹독성 약을 서연이 직접 갈아 김 씨가 잠들기 전 매일 밤 마시던 약주에 탔다. 김 씨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한밤중까지 기다렸다. 둘이 함께 시신을 마당으로 끌고 가 맷돌을 밧줄로 다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평소 농산물을 실어 나르던 가족의 작은 트럭으로 시신을 옮겼다. 그들은 밤새 100km 이상을 달려 다른 도의 경계를 넘어 금강을 가로지르는 한적한 다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시신을 들어 거센 물살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의 비밀이 영원히 강물에 묻힐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음 날 민주는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연극을 벌인 뒤 서둘러 서연과 함께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연의 자백은 모두 녹음 및 녹화되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김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진술 앞에서 보인 그의 침묵과 넉나간 표정은 그 자체로 인정이었다. 강중령은 두 사람의 체포를 명령했다. 차가운 수갑이 김민준과 이서연의 손목에 채워졌다.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그들의 니살배기 아들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농장의 평화로운 공간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죄 지은 한 세대는 처벌받았지만 죄 없는 다른 한 세대는 비극적인 결과를 짊어지기 시작해야 했다. 이후 열린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명백한 증거와 완전한 자백으로 김민준과 이서연은 모두 극도로 잔인한 계획살인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영원히 남았다. 그것은 죄악된 욕망 인륜을 거스르는 맹목적인 열정이 가진 파괴력에 대한 끔찍한 교훈이었다. 부적절한 사랑과 탐욕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아내는 남편을 해쳤다. 그들은 죽은 자의 무덤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을 수 있다고, 시간과 거리가 모든 것을 묻어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범죄는 숨길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의는 실현된다. 설령 그것이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깊은 강바닥에서 솟아올라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